자, 30번째 시간입니다. 항균제 중에 그 세포벽을 억제하는 세포벽 억제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어떤 항균제들이 있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포벽 억제 항균제의 종류하고 작용 기전을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포벽 억제제의 항균 범위, 그리고 뭐 부작용, 임상, 응용에 대한 설명을 일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것들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백탈락탐 링을 갖고 있는 백탈락탐 항생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게 있고요. 백탈락탐 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다른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코마이신이라든가 박시트라신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굉장히 내성들이 생겨서 이것밖에 쓸 수밖에 없을 때 쓰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타락탐 항생제의 대표적인 주자가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G 주사제, 경구제로부터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이제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페니실린이 조금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람 음성 균에 조금 효과적으로 잘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측면들은 페니실린이 나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백타락탐 링을 깨버리는 그 페니실린라제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백타락타메이즈 같은 것들을 장착하고 있는 균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한 내성균에 좀 약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세퍼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균을 어떻게 죽이는가에 따라서 1세대 약물, 2세대 약물, 3세대 약물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카바페넴이라고 하는 녀석들도 있다. 이것도 이제 조금 내성이 그 좀 생겨서 이것밖에 쓸 수 없을 때 쓰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고려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같은 백타락탐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과민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장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서 아예 그냥 그 백타락탐 링만 남기고 다른 장기들을 다 없애버린 모노박탐 제제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백타락타메이즈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억제하는, 균은 죽이지 못하지만 이 락타메이즈만 이니비션하는 이니비터들, 대표적으로 칼브라우닝 애시드, 설박탐, 타조박탐 같은 것들하고 페니실린 같은 것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내성균주를 죽이는 목표로 사용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신 상황에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세포벽 측면에서 두 가지로 크게 세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람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이 뚜렷하게 잘 되는 포지티브, 염색이 뚜렷하진 않지만 약하게 되는 네거티브가 존재하죠. 그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면 펩티도글리칸 레이어를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람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바깥쪽에 굉장히 두꺼운 세포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이 또렷하게 잘 돼서 그람 포지티브 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람 네거티브 균 같은 경우에는 그 펩티도글리칸이 굉장히 얇게 존재를 하고, 그 얇은 펩티도글리칸 바깥쪽으로 아우터 멤브레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펩티도글리칸이 염색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람 네거티브 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세포벽을 억제하는, 합성을 억제하는 억제제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램 포지티브에서는 작동을 상당히 잘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노출되어 있고 그 합성하는 분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억제하려면 우선은 아우터 멤브레인에 있는 이 포린 채널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것들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람 네가티브의 약물 작용이 조금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작용하려면 이러한 특성들을 조금 이용한 상태의 항균제들을 만들어야지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때에 따라서 항균제들은 이 백타락탐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세포벽을 억제하게 되는데, 그 백타락탐레이즈 억제제들, 백타락타메이즈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내성을 갖는 구조들을 갖고 있는 형태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벽의 구성분인 그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억제하는 제제들입니다. 이 그 화학적 특징이 백타락탐 링을 갖고 있어서 백타락탐계 항생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여기 네모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가 백타락탐 링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도 백타락탐 링을 갖고 있고요. 세파라소포린도 백타락탐 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카바페닌도 백타락탐 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백타락탐 링을 중심으로 사이드 체인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약효들이 발현하는 것들이 다르게 되고, 그 사이드 체인을 좀 단순화시킨 모노박탐 과민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딱 이런 형태들도 만들어져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성균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 층이 이제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그람 포지티브 균의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생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람 음상균 같은 경우에는 지질층의 포린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과해야지만 펩티도글리칸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이 펩티도글리칸이 합성해서 세포벽을 합성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작용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일장일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페니실린류를 보게 되면 그 천연 페니실린이 있습니다.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이죠. 페니실린 G가요. 그 주사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위사 안에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문제는 이게 워낙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거라서 그 백타락탐 링을 파괴하는 백타락타메이즈의 대표적인 페니실린 레이즈에 쉽게 파괴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폐렴이나 매독에 이제 사용을 주로 예전부터 해왔고요. 그 주사제의 문제를 극복한 그 페니실린 V도 있죠. 경구용 제제로 만들었지만 상대적으로 G에 비해서는 약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역시 페니실린 레이즈에 의해서 잘 파괴되는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뭐 특히나 그람 포지티브는 잘 듣지만 그람 네가티브는 잘 안 듣는 특징들 때문에 그람 네가티브에 잘 듣는 그 합성 페니실린을 만들게 됩니다. 엠피실린이나 아목실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람 포지티브뿐만 아니라 그람 네가티브 균에도 이제 듣는 반합성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확장범위 페니실린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그 페니실린 레이즈라고 하는 내성균주에 의해서 파괴되는 측면들을 갖고 있죠.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확장돼서 상기도 감염이나 요로 감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페니실린 레이즈 저항성을 갖게 되는 페니실린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옥사실린, 메치실린, 그 나프실린 같은 것들입니다. 이 녀석들을 그 만드는 장점들은 갖게 됐지만 그람 음성의 활성은 여전히 이제 미미한 상태가 되죠. 이제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 메치실린의 저항적인 균주가 나타나게 되면서 페니실린 레이즈에도 저항성 있는 항균제를 만들더라도 내성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항균제에 대한 사용들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도모나스 페니실린이라고 해서 그람 네가티브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특히 농동균 같은 경우들이 이제 네가티브의 대표적인 녀석인데요. 그 녀석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든 항슈도모나스 페니실린, 그 피페라이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페니실린 레이즈의 파괴도 안 되게 만들고 그란 네거티브 효과도 있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란 포지티브에는 효과가 없는 상태의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페니실린의 그 특징들, 균들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죽이는가, 특히 그람 네거티브 균에는 어떤 작용들을 하는가, 그리고 내성에 관계하는 페니실린 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파괴되는가 저항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으로 페니실린류는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페니실린류를 볼 때 가장 그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과민 반응이고요. 약 10%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뭐 설사라든가 또는 콩팥염이라든가 또는 신경 독성이라든가 또는 뭐 혈액학적 독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베타락탄메이즈 억제제를 써서 그 베타락탄메이즈 즉 페니실린 레이즈에 잘 파괴되는 녀석들은 이 칼브라닉 애시드라든가 셀박탐 또는 타조박탐하고 같이 병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항균요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페니실린에 대한 시리즈를 볼 때 천연 페니실린, 그 다음에 그 안티 그 스타필로코칼 페니실린, 그 다음에 안티 슈도모날 페니실린, 또는 익스텐디드 스펙트럼 페니실린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그 애시드의 안정한가 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측면들의 약들은 다 경구로 쓸 수 있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페니실린 V 같은 경구용 제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주사제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내성을 발생하는 페니실린 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얼마큼 그 안정한가에 대한 측면들인 거고요. 검은색으로 된 것들이 조금 저항성이 있는 제제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저항성이 없는 그 엠피실린이나 아목실린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이 없더라도 그 페니실린 레이즈 억제제라고 하는 칼보아닉 애시드나 설박탐 같은 것하고 처리를 하면 저항성이 생긴다로 이해하시면 되고,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도 저항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칼보아닉 애시드나 타조박탐 같은 것하고 같이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균요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포로스포린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1세대부터 그 상급 세대까지 점차 이제 세대를 늘려가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람 양성균의 가장 효과가 좋은 녀석이 1세대 약물이고요. 특히 이제 세파졸린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때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로 자주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1세대 그 약물들이 적용하는 항균 범위에 대한 것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2세대 약물의 특징이라고 하면 1세대보다 그람 음상균의 범위들을 조금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특히 혐기성 균에도 효과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이 2세대 약물들은 그 세프록심이라고 해서 BBB를 비록 통과하는 게 있긴 하지만 치료 효과는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3세대 약물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BBB를 통과를 할 수 있어서 그 뇌수막염이라든가 뇌염, 골수염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들이 세파로스포린 3세대 약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세프리트리악손이라든가 세포탁심 같은 것들이 있고요. 특히 3세대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람 음성균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3세대 약물은 그람 음성균에 대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BBB 통과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근데 세프트리악손 같은 경우에는 그 매독에는 효과가 없는데 임지 치료에는 좀 탁월한, 균마다 조금 다른 작용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죠. 4세대 약물 같은 경우는 그 연쇄상 구균하고 포도알균에 대한 광범위 항균 작용, 그 확장 범위, 그 균의 이제 그 활성에 대한 범위 같은 것들을 느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5세대라고 부르지는 않고 상급 세대라고 부르는데,
상급 세대 같은 경우에는 메치실린 레지던트 스타필로코카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메치실린 내성균이 가장 병원 내에서는 위험한 내성균인데 이것에 대한 활성을 갖고 있는 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파로스포린이 1세대의 약물들의 주요하게 이제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역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녀석들은 경구제제들에 해당합니다. 경구제제가 그렇게 세파로스포린에서는 많지는 않죠. 대부분 주사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두꺼운 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많이 쓰는 형태들이 되겠죠. 그래서 1세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경구제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어디에 이제 주로 쓰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3세대에서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CSF, BBB 뭐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4세대에서는 그 녹농균 같은 경우까지도 잘 죽이는 형태로 확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상급 세대 같은 경우에는 MRSA의 액티브한 형태로 개발됐다 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바페넴류라고 해서 이미페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녀석은 그 신장에서 디하이드로펩티데이즈에서 분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시스플라틴, 실라스타틴 같은 것들이 디하이드로펩티데이즈를 이제 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페넴이 그대로 활성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약물들이 되겠고, 메로페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광범위 그 항균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람 포지티브, 그람 네가티브, 현기성 녹농균 등등을 다 죽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녀석입니다. 이 녀석부터 쉽게 쓰지는 않고요. 다 이제 적용 가능한 범위가 되겠고, 이 녀석이 쓸 때는 그 다중 약물 내성균 같은 것들이 등장했을 때 카르바페넴유로 이제 그 치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카르바페넴유의 치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균제에 의한 걸로는 치료 안 되는 내성균이다, 슈퍼박테리아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안 좋은 점은 이 녀석에도 치료가 안 되고 내성균이 생기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친구는 반코마이신이라고 그래서 그 베타락탐 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게 메치실린 레지던트 스타필로코카이 그 아르지노사라고 하는 MRSA라고 하는 게 병원 내성균의 대표적인 녀석인데요. 여기에 대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신 좀 내로 스펙트럼을 갖고 있죠. 협범위를 갖고 있어서 포도상 규균이라든가 연쇄상 구균 정도가 그 메치실린 레지던트 내성균을 갖고 있을 때 치료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혈증 또는 신내막염 또는 뭐 전장염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치료를 실패했을 때 2차 치료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뭐 비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오한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는 홍조 같은 것들로 일어날 수 있고, 신장의 독성이라든가 또는 정맥염 또는 이독성, 청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형태들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반코마이신하고 아주 흡사한 형태로 스타필로 코카이에만 반코마이신이 협범위로 들었다면, 이 녀석은 엔테로코카이까지 반코마이신 레지던트 균에 의한
감염 치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녀석입니다. 그 답토마이신이 반코마이신 처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이 없다, 답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코마이신 저항성 균주에 처리하는 항생제에 대한 것들을 쉽사리 떠올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들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특히 그람 포지티브가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어서 페니실린, 가장 그 뭐 유명한 녀석이죠. 그 녀석으로부터 세포벽이 그 포린 채널을 통해서 그 아우터 멤브레인 안쪽에 있는 그람 네가티브를 잘 죽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녀석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페니실린레이즈라고 하는 벡터락타메이즈 억제제들에 대한 강도, 저항성 뭐 이런 정도에 따라서 벡터락타메이즈 이니비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강한 녀석들로 대체하거나 또는 세파로스포린 같은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거나 라는 측면들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BBB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뇌염 또는 골수염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벡터락탐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제한적으로 내성균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반코마이신이나 답토마이신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셨길 바라면서 자, 다음 연습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그 세포벽 억제제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정리들을 다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세 여성이 그 두통 그리고 목 경직 지금 계속 그 강의를 오래 하고 있었더니 두통하고 목 경직이 오는데 설마 농담입니다. 그 이틀 동안 발열이 생겨서 그 응급실에 왔답니다. 수막염으로 진단이 되었답니다. 뭐 이 수막염 진단됐다는 걸 딱 보시면 알겠지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죠. 이제 쓸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캐치하셨다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약물 중에서 그 수막염 치료의 최상 선택 약물은 뭘까요? 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러면 따라서 어떤 게 그 BBB를 잘 통과하는지에 대한 그 찾아보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뭐 보기들을 보게 되면 세파로스포린 계통의 약물들입니다. 세파졸린, 세파디니어, 그다음에 세포탁심, 그다음에 세프록심, 아세틸. 그 세파로스포린 약물 중에 그 BBB를 잘 통과하는 약물들이 대표적인 게 3세대 약물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그 3세대 약물들이 이 답가지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라고 하는 정리들이죠. 따라서 그 페니실린은 그 반합성 페니실린, 그 다음에 뭐 항농농균,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면 세파로스포린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상급 세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고, 각 세대별로 그 어떤 주요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그 특징적으로 BBB 통과를 조금 잘 하는 친구로 3세대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답가지들 중에 3세대에 해당하는 세파로스포린은 뭐가 있는지, 또 그 외에 있는 녀석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상급 세대 중에 어느 세대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각 세대에 대한 세파로스포린은 어떤 작용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목이 너무 아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약에 대한 내용들이 늘어나서 힘들어지실 텐데,
재미있는 포인트들, 내가 이 약을 알게 됐어? 라고 하는 측면들 조금 생각하시면서 즐거움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